고점을 뚫기 시작한 때부터는 뭐 계산하면 한 3년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맞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2년 동안에 50% 가까이 증시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IT 업종에 65% 투자하자. 본부장님 요즘 이제 운영하시는 계좌들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강한 이유가 있는 미 증시 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기회.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투자해야 되나? 미국 투자 지금 꼭지에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해드리겠고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네.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해서 오늘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뭐 이렇게 적립식 투자하는 것처럼 분할 매수하는 게 참 좋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지방에 계신 고객분이 오셨는데 매달 500만 원씩 2028년까지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을 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미국은 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얼마나 올라갈까? 조정은 왜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나갔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나스닥 100인데 조금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으로 보시면 가장 상승률이 높죠. 그리고 최근 보면은 이제 러셀 2000이라고 중소형주들이 지난주에 올라오면서 제법 상승률이 좀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이 컵핸들 차트의 전형적인 유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초 또는 2021년 말, 이때가 S&P의 고점, 나스닥의 고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보면 그 이후에 급락을 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면서 2028년에 다시 오르는 듯 했기 때문에 사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의 페이크였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었고. 그렇지만 요 저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에 들어간 게 2023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때 투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좀 부담스럽죠.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3월까지 사지 말자. 2023년 3월까지 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 샀다라 하더라도 그 3월에는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셔서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입니다. 왜냐면 요 고점을 뚫기 위해서 근처까지 갔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빠지는 듯 했을 때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더블탑을 만들고 빠지는 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바잉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잉 레인지가 되고요. 이게 일어나고 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실질적으로 이 고점을 뚫기 시작한 때부터는 뭐 계산하면 한 3년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승폭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때 S&P 기준으로 요때가 4,800 정도 좀 넘는 숫자였어요. 지금 현재 5,200 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숫자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직 많이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리냐면, 참 재밌는 모습이 만약에 완전히 꺾이는 장이라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미국 증시를 이끌어간 게 뭐였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죠? 엔비디아. 빅테크. 그죠? 빅테크가 가장 먼저 이런 그 컵핸들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한 게 뭐냐면, 나스닥 100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모습을 보인 게 S&P 500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딱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스닥
전체 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7개 기업이 그죠? 그 다음에 100개 기업, 그 다음에 500개 기업, 나스닥 지수는 2,500개 기업. 뭘 말씀을 드린지 알겠죠? 처음에는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켓 브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켓의 어떤 이 범위가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 정도까지 보고 있냐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컵 핸들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고점을 탈환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13번의 예가 있었는데 1940년대부터 에버리지 값 45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118%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4,800으로 계산하면 거기서 118% 상승. 그리고 얼마 동안에? 거의 4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고요. 중간 값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4개월 정도. 그러니까 3년이 살짝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2년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47%. 요 정도 오른다라고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걸로 계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2026년 안에 뭐 또는 2027년 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대충 계산해 보면은 7,000포인트는 돌파한다.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무너지려면 경기 침체가 오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건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 값이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머리에 생각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118%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7,000이 아니고 훨씬 높겠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은 뭐 8,500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값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장기적인 얘기고요. 단기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단기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11월, 12월 장이 굉장히 강한 장이다. 작년에. 그랬죠? 얼마나 올랐었냐면 14%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10% 이상 11월, 12월에 오르면 그 이후에 상승을 어떻게 했는지의 평균 값들을 보면요. 과거에 딱 6번 있었고요. 10% 이상 오른 게. 그러고 나면 1월 달에 오르고 또 1분기에도 오르고 연말까지도 오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1월까지 상승폭이 1점 몇 프로였고요. 3월 말까지 상승폭이 거의 8%가 넘고요. 지금 현재는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19.5% 정도 오른다라고 계산하면 5,700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200이니까 아직까지도 제법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고요.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1월, 2월에 장이 많이 오르면 3월 달도 오른다. 3월 올랐죠.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10개월로 계산하면은 92.9%의 확률로서 얼마나? 12%나 오른다. 또 12개월로 계산을 하면은 96.4%. 더 올라가죠. 오르는 폭은 14.8%다. 예, 그럼 이건 앞자리 수가 바뀔 수도 있는 경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대충 계산했더니 한 5,800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나리오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장을 좋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무너지게 하는 뭔가 펀디멘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장이 좀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또 통계예요. 보시면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도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연속 오른 거예요. 그죠? 예,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위닝 스트리크라고 해서 5개월 이상 올랐던 계속해서 월별로 올랐던 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르고 난 케이스 이후에 한 달, 그리고 나서 3개월, 그리고 나서 뭐 6개월, 그리고 나서 12개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참 재밌어요. 보시죠. 그 다음 한 달은 75.9%의 확률로서 1% 오릅니다. 3개월로 계산하면 65.5%로 좀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2.6% 올라요. 그 다음에 6개월은 82.8%, 6.2% 올라요. 12개월로 보면 92.9%로 12.5% 올라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확률은 높아지고 상승률은 계속 높아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언제 쉴지,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을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요. 지금 좀 팔았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고 나면 저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죠. 예.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예, 그러기를 자꾸 바라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많다라는 거는 그게 잘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네. 차트를 보면 항상 네. 차트는 지난 차트니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죠. 뭐 미래는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지금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늘리셔도 되죠. 근데 뭐 이 통계를 보고 있으면 막 한꺼번에 왕창 사는 게 맞냐, 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매달 좋은 종목을 위주로서 포트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다시 드리자면 모른다. 예.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꾸준히 계속 올라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뭐 업종이 뭔지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꾸준히 지금부터 12개월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3년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예, 계속 여전히 오르폭이 많이 남아있다. 오르폭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근데 올해는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혹시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누가 되냐에 따라서 증시에 또 좀 조정이나 이런 게 좀 다를까?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누가 되는 게 좋아요? 과거의 역사상 저희는 공화당이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평균치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워낙 그 트럼프가 네.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정책의 방향은 뭐 꾸준히 온쇼링, 그리고 IT 산업, AI의 초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뭐 그 부활이라든지 뭐 이쪽 그 전력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등등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누가 되든 간에 그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사이클이에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아니면 양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나빠지지만 않으면 계속 상승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또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금리를 못 내리는 게 낫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고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되면 그건 너무나 안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서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이 PC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나왔어요. 보고 있으면은 이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PC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달 대비의 숫자로 보면 0.4에서 0.3, 그죠? 그리고 근원도 0.5에서 0.3. 그러니까 아직까지 0.3이면 곱하기 10에 했을 때 3.6이니까 조금 높은 것 같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를 보시면은 2.9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2.5%에 수렴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PC도 마찬가지로 3%대에서 지금 천천히 계속 떨어지면서 이건 근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원도 3.4에서 쭉 떨어져서 지금 2.8까지. 그러니까 대충 이걸 보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거비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2.5%까지는 하락한다. 그리고 거기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걱정을 하시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고 나면 보통 24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 이게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벌써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요때, 그렇죠? 요때 비해서 지금 벌써 이만큼의 길이가 지났는데 이게 벌써 얼마나 됐냐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거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여기서 다 되돌아가서 플러스 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 보시면은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오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오죠. 여기도 올라가니까 옵니다. 그죠? 또 올라가니까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난 뒤에 오는 게 대부분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제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3이에요. 그냥 가정을 그냥 4.3에서 안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PC 인플레이션 2.5%예요. 그러면은 금리는 그 2.5%보다는 좀 1에서 2% 정도 더 높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뜨려 줄 수 있냐? 4%대까지는 떨어뜨려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금리 대비해서 1.25에서 1.5% 정도를 떨어뜨려 주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안 빠지면은 1.25, 1.5% 떨어뜨려 주면 이게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장기금리 안 빠지고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미 연준이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를 1.5% 떨어뜨려 주냐? 그거의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장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뉴스 나오고 있는 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려주는 방향이 중요하다, 저희는. 물론 올리면 골치 아프다. 예, 그거는 골치 아프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숫자를 봤었을 때. 그래서 떨어뜨려 주지만 올해 천천히 한 두 차례, 세 차례 떨어뜨려 주고 또 내년에 또 천천히 두 차례, 세 차례 떨어뜨려 주고 그래 봐야 얼마죠? 1%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1%만 떨어뜨려 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도 경기 침체 안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좀 더 떨어뜨려 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통계적으로 3년, 4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좀 골치가 아파요. 예,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떨어져 줘야지 모든 업종들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경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확장 국면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은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안 떨어뜨려 줄 거고 그리고 좋은 업종들은 좋기만 하고 안 좋은 업종들은 계속 안 좋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의 ISM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가 과거에 이렇게 훅 빠지면 훅 올라가잖아요. 훅 빠지고 훅 올라가고 근데 보시면 훅 빠지고 나서는 천천히 올라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모습이 천천히 오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참 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비심리 지수 트렌드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 소비가 일어날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소비가 굉장히 그러니까 펜탑 디맨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소비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건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연결돼서 계속 뭐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추가로 내가 소비를 많이 할 때, 그래서 임의 소비재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저희 그 핸드폰 뭐 쓰시죠? 갤럭시 씁니다. 근데 뭐 저도 보면은 갤럭시 쓰는데 이게 굉장히 폴더인데 비싸잖아요. 네. 200만 원짜리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가격을 뭐 어떻게든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AI 기능은 이게 거의 없죠. 근데 지금 다들 AI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AI가 탑재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나오든 간에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펜탑 디맨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어느 순간에는 AI 관련된 엣지 디바이스, 뭐 어떤 디바이스에 왕창 들어올 텐데 그게 온 디바이스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그 사이클과 연결되면서 소비도 어떻게 살아나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은 상당히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틀란타 페드의 GDP 숫자를 보시면은 GDP 나우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요. 그래서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전분기 대비의 숫자거든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3, 4분기 정말 강했어요. 네. 뭐 4%, 5%대 뭐 이런 얘기. 그러다 정말 그렇게 나왔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작년 4, 4분기도 3% 이상? 진짜 3% 이상 나왔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높은 숫자 대비해서 상승인데 2.8%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로 환산해 보면 이렇게 회복해서 그냥 3%대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3%다? 이거 무슨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그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3%의 성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안 되는 게 고용 쪽이고요. 사실 거의 4분의 3은 생산성 향상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AI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채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니까 국채의 금리에 있어서의 관심,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95년,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사이클이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자라고 자꾸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추이가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요때죠. 요 구간. 보시면은 금리가 4.5%가 바닥이고요. 고점은 7%가 넘죠. 아주 높았을 때는 거의 8%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도 뭐 어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워낙 높았으니까. 그래서 GDP 성장에 생산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높게 유지시켰다. 근데 반면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보시면은 겨우 1.5%가 바닥이고요. 고점은 아무리 높아야 4%고요. 사실 요거로 계산하면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의 밴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뭐냐면은 그만큼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좀 더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가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이때는 인터넷 인프라를 깔던 데고요.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상승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때냐? AI 인프라를 까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 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성장률만큼 높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생산성 증가율이 2.5%나 되고 고용 관련 성장률이 명목상으로 2.5에서 3.5%나 되면 실질 성장률은 5에서 6% 시대인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10년 국채 금리가 3에서 5%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3에 있잖아요. 그래서 5%까지 이렇게 훅 올라가면 빠지지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자.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늘어날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금리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죠. 보시면은 2에서 4% 시대, 0에서 1.5% 시대, 이제는 1에서 2.5% 시대.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일본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엔화의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리스크가 좀 커요. 왜냐면 아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 봐야 3%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금리는 많이 올라봐야 1%, 많이 올라봐야 2%. 그게 맥스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일본의 금리보다 높아요. 높다. 게다가 정부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커요. 여기에 또 일본의 민간 부채가 미국보다 훨씬 커요. 자,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많이 오를 수 없다. 네. 그러면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엔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투자를 하세요. 이 엔화를 가지고 26 이하나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20년 장기 국채 투자, 미국. 이걸 하세요. 왜 하시냐면 금리가 빠질 거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엔화는 절상될 거라 생각하니까 두 개를 다 수익을 내겠다. 이 계산상으로 이걸 사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또 엔화는 생각보다 덜 절상될 수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나올까요? 4%에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또 어느 정도 구간에 최소 앞으로 2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는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건 아니고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또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AI가 들어오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관련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시면서 채권 투자를 왕창 늘리시면 안 된다. 보통 6대4 전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대4. 그래서 60% 주식, 채권 40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절반이죠. 채권의 비중을. 그만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투자 하시거든요. 금 투자. 저희가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체 자산의 규모가 글로벌 총 자산의 한 11% 정도 돼요. 그러면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어가는 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대체 자산을 10% 정도 들고 가자. 말이 돼요. 근데 이미 벌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화폐 시장이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의 거의 7%를 돌파를 했어요. 그 숫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관련된 쪽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비율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7% 정도에서 8%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 8% 정도 투자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이 성장 관련된 쪽이든 우리는 뭐 이걸 포함하는 게 가장 먼저 그 컵핸들 차트를 만들었던 업종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가장 많이 올라가고 빠르게 올라간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속스입니다. SOX. 네. 그래서 그걸로 보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장주 위주의 AI와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냥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그냥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 두 국가는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대만의 가권 지수를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이 전체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 3, 40% 정도 되죠. 대만은요 5, 60%입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SMC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주식이고 지금은 성장주인데 나스닥 100 위주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인 말씀해 주셔서 비트코인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1억 갔다가 9,500, 지금 600 뭐 그 사이 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움직이는 상승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전망치에 맞추어서 똑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전체 가상화폐 말고요. 요 두 개의 상승률이 그것과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나스닥 100을 좋게 본다고 얘기했죠.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그 정도의 상승률로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비중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투자 전문가분들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쨌든 가상화폐 이런 자산 투자를 완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잖아요. 이거 어디서 갈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일반인이 그러면 그래 뭐 잘 모르거나 잘 알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야 이렇게 똑똑 투자하시는 분들이 완전 이제 예를 들면 가치 투자하시는 한국이나 뭐 오렌 버핏 이런 분들 똥이다든가 뭐 너무 이런 건 뭐 찰리 몽거라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캐시우드라든가 다른 분들은 뭐 특히 캐시우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이에요, 그죠? 네. 예, 뭐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저희 아들한테도 비트코인은 사라, 뭐 이더리움은 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는 금, 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 일이란 게 모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이나 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M2 증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M1 증가율이 있고 M5 증가율이 있고 뭐냐면 화폐 가치가 매년 줄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뭔가 가치가 안 줄어드는 거를 사는 것이 대체 자산인데 그게 과거에는 금과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 가야죠. 예. 그러니 금이나 은 또는 뭐 다이아몬드, 귀중품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화폐가 나라가 망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비트코인이 확연하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참 시대에 안 맞게도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네. 우크라이나 뭐 피난인들,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피난인들이 뭐 귀중품이나 금을 들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구원하고 하는 거 보면 비트코인으로 한대요. 예, 이더리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뭔가 가치가 부여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가상 계좌만 있으면 되는 지갑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억 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캐시우드는 얼마 얘기했었죠? 몰라요. 엄청 높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지금 7%인데 나스닥이 안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럼 뭐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70%가 돼야 돼요? 그거는 금이나 은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효과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아마 캐시우드나 그런 분들은 그런 대체 자산의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화폐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또 굳이? 왜? 그죠? 달러를 쓸 수 있고 신흥국으로 보면 위안화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게 생각하지 말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식 투자, 아까 가장 주식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로 가게 되면 미국의 PER이 23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PC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2.6%대, 2.5%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미 2, 3%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11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현재 2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 뭐 적어도 2년이고 길면 5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상승폭은 적어도 73%고 많이 오르면 123%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리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올라가고 그 오름의 폭이 암만 못해도 뭐 40%는 될 거다.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르려면은 사실은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펀더멘탈은 정부의 펀더멘탈이 아닙니다. 민간 펀더멘탈입니다. 네, 민간이 뭐가 있죠? 당연히 기업과 가게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실까요? 이게 기업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터졌을 때, 그리고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코로나 때, 보시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기업들, non-financial, 그러니까 금융주를 제외한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예, 최저. 코로나 때는 진짜 최저였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너무나 낮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다. 또 가계를 보시죠. 예, 가계에 지금 당연히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7% 뚫고 가고 막 8%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때 보시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어요.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5년 이상 경기 침체 안 왔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보시면 가계 부채 비율이 65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 때는 금리가 요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빵 터져버렸어요. 왜? 가계 부채 비율이 100%니까. 지금은 어디냐? 요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입니다. 요것보다 살짝 높은 거.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하죠. 기업의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 가계의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는 아니지만 70%밖에 안 된다. 왜 터질까요? 안 터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예. 왜? 이게 정확한 답인데요.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줄 거다. 언제? 올해 6월, 좀 지연되면 7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박살,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급등.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코로나를 제외한 숫자로 보면 이 하늘색 선인데 마이너스 30% 가요. 1년, 2년 안에 오면은.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 2년 동안에. 그러면 50% 오릅니다. 완전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느냐 오느냐로 결정하셔야 된다. 완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2년 동안에 50% 가까이 증시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기 침체의 강도를, 아니면 시기를 판단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주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식 안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최근 보시면은 중국 주식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확연하게 누가 글로벌 경제의 슈퍼파워냐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이 계속 중국 수출을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게 영향이 안 미쳐지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였냐면, 세계의 월드 슈퍼파워,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다. 어디냐? 한국, 일본,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인도. 자, 이런 국가들이고요. 또 보시면은 중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러시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유럽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좀 확연히 갈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는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겠지만 유럽 쪽으로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인도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가격을 인하해 가면서.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중국은 3년 내지 5년 안에 금융위기 등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즉, 지금부터 약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시장이 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 엄청나게 유동성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이런 정부와 관련돼 있는 IT 기업들이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고 있다. 예,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런 국가들한테 수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 모멘텀을 잘 이용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 중국의 도시화의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훅 빠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글로벌 트레이드로 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피크 쳤어요. 더블탑 쳤습니다. 여기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이제 미국이 더 압력을 넣겠죠.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수가 버텨줘야 되고, 내수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 population, 즉 인구의 구조가 중요하겠죠.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걱정스럽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부채 비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돈 풀잖아요. 금리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이렇게 바닥 찍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고점 있죠. 3,400. 이 정도까지 가면 끝이 아닐까 정도. 그래도 그렇게 보면 50%는 오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바닥이 2,600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저희는 생각하고면서 보고 있습니다. 50%도 아니겠네. 한 40% 정도 오르겠다. 예. 자, 마찬가지 심천지수도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가면 요 고점, 2200포인트 정도? 예. 그러니까 뭐 한 50%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고 요때 잘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장기적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네. 장기적인 포인트는 그렇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둘 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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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사실 뭐 파트 4, 파트 5가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죠. 이거는 뭐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네. 뭐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에 얘기했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IT 업종에 65% 투자하자. 전체 포트의 3분의 2입니다. 굉장히 높은 집중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요. 지금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굉장히 초과 수익률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종은 그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잘 보면서 비중을 늘리자.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지수로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 보고 있으면은 워런 버핏님께서의 투자 스타일을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워런 버핏님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닷컴법을 붕괴됐었을 때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죠?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으로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러셀 1000이라고 해서 미국의 1위부터 1000위까지의 기업들입니다. 네. 보시면, 러셀 1000에도 growth라는 게 있고요.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가치를 나눠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가격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2020년, 또 여기가 2022년, 여기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트리플 탑 아니냐? 이렇게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아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매력도를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 들여다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아까 그 보시면은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비싸요.
PER로 계산하시면 보시면 25배고요. 15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25배면 네. 가치가 15배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1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1.4, 1.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비싸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익 증가율. 거의 이익 증가율이 없고요. 20%나 되고요. 내년으로 따지면 12%고요. 16%입니다. 또 그 후년으로 따지면 7.5%고 12%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훨씬 높아요. 방송 많이 찍으셨잖아요. PER이 중요하냐, PEG가 중요하냐, 그죠? 그러니까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이거는 여전히 성장주가 훨씬 매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42%예요. 49%예요. 거의 뭐 40, 50%대예요. 자, 보시죠. 15%대. 그러면 거의 2배 반. 그러니 상대적인 매력도가 저희의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러셀 1000 성장이 상승 여력 vs 가치의 상승 여력. 너무 차이 나죠. 네. 예,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까 보였던 그 차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성장이냐 가치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요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다. 네. 자, 우리가 지금 IT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클과 AI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비교를 했었냐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돼요. 과거 보시면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에요. 쭉 빠지죠. 2%대로. 반면에 생산성이 쭉 올라가죠. 거의 4%대까지. 요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계속 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9년이 엄청나게 큰 장이었잖아요. 2000년 3월에 빵 터지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시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빵 터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보시면 요때부터 2023년 1, 4분기 바닥을 잡은 게 언제죠? 2022년 4, 4분기 비슷한 타이밍이죠. 그러면서부터 쭉 빠집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반면에 생산성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2.6%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 숫자가 나오는 한은 요런 장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요때처럼 98년, 99년, 2000년. 자, 이때의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매출 증가율에서 나옵니다. 숫자들 보세요. 예. 엄청나죠? 예. IBM은 아니었죠. 요런 회사들이 완전히 날아갔죠. 예.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이. 네. 예. 그때는 빅테크, 뭐 오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매출 증가율이 높으면 돼요. 매출 증가율이 낮으면은 안 들고 있으면 돼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AI의 효과라는 것이 사실 GDP의 성장률을 높여주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회사만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생산성 지표를 뭘로 계산하냐면 매출 나누기 인건비로 계산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은 엄청나게 느는데 인건비는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효과는요, 그 생산성의 향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서는 뭐 거의 미국 GDP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로 보면은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이 고용시장 비중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자, 보십시오. 이때가 95년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어요. 95년 2월입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성이 별로 안 올라가죠. 예, 이렇게 옆으로 여기로 계산하면 거의 옆으로 기죠. 그러다가 마지막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훅. 왜?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연간 복리로 2.4% 상승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계속 빠져요. 요 비슷한 모습이죠, 여기. 그리고 요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들어와서. 네. 근데 보시면은 작년 어디부터? 2분기부터, 3, 4분기부터 완전히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는 2.7입니다. 요 숫자보다 높아요. 네. 언제부터? 작년 4, 4분기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6년짜리입니다. 6년짜리. 그럼 이제 1년? 아직 얼마나 남았을지 모른단 말이죠. 물론 캐시우드님은 좀 과하게 얘기하세요. 요거에 이제 캐시우드님의 자료인데요. AI 플러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요게 이제 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요렇게 될 거다. 근데 어디죠? 2000년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뭐 거의 3배죠. 네. 그러니까 자꾸 GDP 성장률 막 8%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요 추세 있죠. 3%대. 네. 요 추세로 복귀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2% 시대였지만.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은 이 AI 관련된 쪽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일한다는 미켄지. 미켄지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작년에는 AI 때문에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갔다면 작년 얼마나 GDP 성장률이었죠? 2.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 향상 AI 때문에 1%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빼면 1.5%. 딱 이해가 가죠. 그게 이걸 이끌어갔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30년까지는 얼마나? 16%. 그러면 2024, 5, 6, 7, 8, 9, 10. 예. 뭐 아무튼 7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매년 2.2%잖아요. 더 해줘야지. 그럼 GDP 성장률이 1%라고 치면 3%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다 나오냐? 생산성 향상 AI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업종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때는 1.5년 오르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1년 빠지고요. 1.5년 오르고요. 1년 빠지고요. 나머지 1.5년은 확 올라요. 근데 어쨌든 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확 오르는 요 구간을 계산을 하면 복리 수익률이 53%가 나오고요. 요 기간이 거의 6년입니다. 그리고 1170% 올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좀 생산성의 향상 부분이 좀 낮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런 변동성이 없었어요. 확 오르고요. 2년 반 넘게 오르고요. 그리고 요 1년도 아니죠. 쉬고요.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리고 쫙 또 올라요. 2년 반. 요 구간이 또 몇 년이죠? 거의 7년입니다. 요때 연복리 24%에 총 350% 상승입니다. 이건 좀 낮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요 모바일 인터넷 상반부 말고 후반부 보시면은 2016년부터 여기까지예요. 점점 차트가 어떻게 되죠?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빠지는 기간은 짧아져요. 네. 그죠? 2년 반 넘게 상승하고 요 빠진 거는 10개월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등. 물론 코로나도 빠진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 3개월밖에 안 되죠. 폭등. 그리고 요거는 복리가 33%고요. 637%나 올랐어요. AI가 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아까 생산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했죠? 작년. 그럼 작년 요 때부터 바닥으로 잡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냐? 150% 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1년 반. 그러면 2년 반. 앞으로 1년 동안에 얼마 더 올지 모르는 거지. 중간에 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회죠.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에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올라가는 폭이 637%가 될지 350%가 될지 1170%가 될지 제가 볼 땐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생산성 높이를 보면.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한 집중도가 지금은 약해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 얘기할 때도 한국과 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AI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은 인프라를 깔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AI 인프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AI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짓고 있다. 북극에 짓고 있다. 뭐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더라. 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더라. 뭐 별의별 얘기 나오면서 자꾸 테마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이게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어요. 이 회사가 보시면은 800% 오릅니다. 그리고 조정받아요. 50% 정도. 그리고 또다시 700% 올라요.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오르냐면 4000% 오릅니다. 40배. 자, 이거를 엔비디아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거나 뭐 엣지 디바이스 연결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게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신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000 근처에 오니까 앞으로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2,000불, 3,000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40까지 간다고 치고 지금은 15다. 예, 뭐 45까지 간다고 치고 지금 15다. 그러면 대충 100%, 200% 상승할 수 있다. 그럼 1,000불에서 2,000불, 3,000불도 갈 수 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매출 상승률이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계속 매수입니다. 근데 올해의 컨센서스가요. 엔비디아가 이익 증가율이 100%,
내년 2025년이 이익 증가율이 20%.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는 뭐 상승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넷 때 99년에서 2000년 보시면 98년부터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도 매출 증가율이 들어오니까 막 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의 고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점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도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AI 사이클이 어쨌든 뭐 계산을 해보면 과거의 평균 이런 그 버블이 나왔었을 때의 고점과 비교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이게 차이나 버블이고요. 이게 아크 버블이고요. 이게 비트코인 버블인데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팡이나 대형 기술주들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요 정도 있다. 30%에서 70%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봐왔고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 SMCI 같은 종목.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이만큼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작은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과거의 평균치로 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 때는 생산성 연평균 상승률이 2.34% 나오면서 S&P 500이 연평균 18% 상승했고 나스닥이 40%.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대형 기술주가 이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S&P 500이 15%, 나스닥 100이 2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갈지 모른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를 여전히 이 AI 관련 쪽, IT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나 뭐 반도체, AI,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65%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력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매력도가 높을수록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제가 사라 이게 아닙니다. 예, 직접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벌티브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이 델. 네. 그 다음이 셀레스티카, 네. 그리고 고데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팔란티어, 브로드컴, SMCI. 이렇게 10개 종목만 보셔도 그 밑에 이제 마이크론이 올라옵니다. 네. 11개 종목 되고요. 그 밑에도 원익 IPS도 올라오고 ASML도 올라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종목도 다 아시잖아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서 뭐 설명을 하자면 벌티브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델은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 예. 물론 랩탑, 네. 컴퓨터.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셀라스티카는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의 데이터 관련된 1등입니다. 어쨌든. 예, 그쪽에서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올라오고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TSMC 올라오고 팔란티어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이고 예, 소프트웨어 쪽이고 브로드컴 뭐 아시겠고 SMCI, 마이크론, 원익 IPS 요 정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저희는 이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65% 정도 투자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저희가 1위부터 30위까지 올려드린 걸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좀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정말 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해 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이건 봤을 때는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에서는 본부장님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가장 좋게 보시는 거겠네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요거는 이제 참조를 하시라. 예. 그럼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서는 뭘 제일 좋게 보시는데 그냥 이거 말고 이제 매그니피센트 7개 워낙 글로벌 종목이니까 이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요거죠. 여전히 엔비디아. 네, 당연히 엔비디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 테슬라예요. 그죠? 테슬라. 예, 요거를 좀 짚어볼게요. 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뭐 따끈따끈한 뉴스는 예, 인도량이 엉망이 됐다. 예, 1사분기. 그럼 주가 확 빠졌었어요. 인도 대수가 38만 6,800 예, 이렇게 나왔고 확 빠졌어요.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다들 뭐였냐면 43만 정도 될 거라고 했거든요. 요 정도 숫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런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BYD가 이 테슬라와 경쟁을 하거든요. 전기차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4사분기에 1등을 했어요. BYD가 테슬라보다. 그리고 엄청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1사분기에 이렇게 푹 빠지고요. 테슬라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저희는 BYD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차이지요. BYD가 중국 회사니까. 그리고 이 1분기 딜리버리나 뭐 벨린 공장 셧다운 이슈나 프리모트 이거 다 이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상 배송의 경우는 한 43만 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가 중국이 워낙 세게 치고 나오니까 자꾸 단가를 떨어뜨린단 말이죠.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자꾸 이 중국산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낮아서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참 좋은 건 뭐냐면 가격이 낮지 않은데도 잘 팔리는 차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기아, 리오토, 중국 회사예요.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는데 잘 팔려요.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 BYD는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기차는 타이밍이 사실 인도대수나 뭐 시장 점유율이나 계속 올라갈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조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만 놓고 보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보시면은 이제 PER이 40배가 넘는단 말이죠. 여기에 ROE가 급락을 했어요. 올해 요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높았을 때가 30 몇 %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다시 요때로 돌아갈 수 있냐. 컨센서스는 20%대까지밖에 회복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저 요것만 집어넣고 계산하면 적정 가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60불밖에 안 나오니까 매력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40배나 되고 요 ROE로 계산했을 때 PBR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I 매출이 본격적으로 2027년, 28년에 들어온다. 로봇 관련 매출이 그때 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포텐셜,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은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온다. 또 더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사실 100%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에 있어서는 조금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비유가 많이 엇갈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요 종목은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더블 바닥 만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씩 만들어 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이제 쭉 글로벌적으로 봤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2%는 들고 가자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2%밖에 안 되잖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근데 12%나 들고 가자는 건 6배를 들고 가자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몰리느냐? 당연히 반도체, 기아차, 현대차, 원익 IPS. 그리고 네이버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LG전자도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 매력도가 상당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하이닉스 좋은 거 아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밑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좋은 거 아는데 이건 진짜 많이 올랐다. 지금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아직 많이 못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저희의 시각인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등등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경쟁하는 회사로 보면은 뭐가 나오죠?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회사는 뭐 파운드리 쪽이 있고요. 그쪽 보면은 이제 TSMC가 나오고, 예. 그리고 인텔 요즘에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HBM으로 따지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가 있고 뭐 다른 또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전체 30위까지 뽑은 건데요. 물론 이 안에 있으면은 좋지만 보시죠. 뭐가 올라가 있죠? SK하이닉스와 원익 IPS만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IT 쪽으로 보면은 이 하이닉스와 원익 IPS가 지금 현재의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이 요즘 주가 엄청 세거든요. 보시면 하이닉스가 더 위입니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저희가 또 TSMC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다? 글쎄요. 이 업종의 이 상승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왜 없나요? 아까 상승 여력이 낮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제 요 밑에 한미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는 요 정도로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익은 HBM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좋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멀티플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거는
훨씬 적겠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희가 생각엔. 글쎄요. 아무튼 얼마나 올라갈지도 또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 쭉 미국 투자와 한국 투자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본업은 글로벌 투자이고 그렇죠. 예, 미국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방법에 있어서의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난 거의 100년 동안에 S&P 500만 투자를 하셨어도 그냥 꾸준히 매달 얼마씩 넣고 이렇게 하셨어도 거의 95년, 1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29,600%가 나오고 있어요. 297배. 그래서 이거를 100년 동안의 연복리를 계산해 보니까 6.2%가 되더라고요. 네. 어마무지한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빨간 선은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날 하루를 주식을 안 들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600%만 상승해요. 그래서 요걸 연복리로 계산하니까 2.1%. 그러니까 3분의 1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투자처는 장기 투자의 멘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또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또 세금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기 투자의 관점이고요. 한국은 우리가 세금 안 내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단타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투자를 똑같이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좀 이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팔고 싶으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정말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정말 이제 끝난 회사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사 모으시는 게 맞겠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난 30년으로 보시면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아까 보시면 100년으로 계산하면 6%대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30년으로 계산하면 8%예요.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복리 수익률이 꾸준히 S&P 500만 투자했었을 때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10일의 상승률이 높았던 기간만 투자를 안 하고 계셨다. 그러면 3분의 1은 아니지만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복리가. 그러니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더했냐면 요걸 더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랩을 운용하죠. 유동원 랩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베스트가 아닌 월스트. 가장 많이 하락한 날 10일 동안에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복리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 해낸 거고 대표적인 그 전 세계 어떤 이 구루라고 하는 투자 구루라고 하는 분들이 해낸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700%의 상승률이 아니라 1500%의 상승률이 나와요. 네.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50% 빠지는 구간에 이 10개의 가장 월스트 데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지난 제가 운영을 4년 반 동안 해왔지만 코로나19 터졌었고 2022년에 위기가 왔었지만 그거는 팔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그 정도로 무너진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4년 반 동안의 수익이 난 게 이 숫자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 올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과거에는 저는 1998년, 2000년도에 잡아냈었고 그리고 또 2007, 8년도,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잡아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내더라도 요 정도의 수익률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보시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또는 미국의 대세 하락장, 경기 침체장 이게 언제 올지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 노력을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이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본부장님과는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씩 뵙고 있으니까요. 이제 2분기죠. 4월, 5월, 6월에 투자 조언만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4월, 5월, 6월은 좀 변동성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의 적립식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월 말까지 투자 금액을 100을 투자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하실 때 10분의 1씩 또는 뭐 5분의 1씩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트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과 집중 너무나 중요하다. 종목 선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3분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